네, 뉴스 정면 승부는요. 매주 수요일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 수다와 함께합니다. 사실은 거의 두 남자가 하시는 것 같아요.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찍 와서 대기하고 계셨어요. 자, 이 얘기부터 하죠. 조금 전에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인터뷰에서도 후반에 나온 얘기인데요. 자, 황교안 총리 후보 청문회 전망입니다. 어제 황교안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이 됐고요. 황 총리 후보의 기부 문제가 지금 청문회 제1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6억 수임에 기부는 1억. 이거 면피용 아니냐 이런 지적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쑥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이제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의 어떤 본인 언덕에 대해 약속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키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요. 보면. 네, 신뢰의 문제죠. 신뢰에 관한 문제인데 당시 이제 총리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이게 정관예우 문제가 분명히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대신 용서해 주시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회에 여러 가지 형태로 기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분명히 본인을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다만 구체적으로 기부를 얼마 하겠다. 그러니까 정관예우를 통해서 번 돈이 16억이면 그중에 최소한 뭐 8억을 하겠다. 10억을 하겠다. 아니면 16억 전액을 하겠다. 이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안 했는데 밖에서 제3자가 보기에 모양이 상당히 빠지는 게 뭐냐면 2013년도 그 장관 청문회가 있던 당해년도에는 1억 2천 정도를 기부를 하셨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중에 이제 워낙 이분이 독실한 교회 신자니까 평균 매해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는 11조로 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대체로 1억 정도는 이제 어떤 이 엑스트라 기부,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장관 청문회 당시에 약속했던 기부는 1억 정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 해인 2014년도에는 다시 평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기부금 총액을 확인해 보니까 1,300, 400 정도를 기부했으니까 이건 딱 11조 기부예요 보면. 네. 그러니까 2013년도에 1억 기부하고 땡이에요 보면.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장관이 되셨던 분이 특히 지금 총리 후보자로서 쓰셨던 분이 기준을 안 정했으니까 뭐 나 1억 했으면 그냥 그때 당시에 장관 후보자로서 약속을 지켰다라고 우긴다면 딱히 뭐라고 할 것은 아니나 국민들이 나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어느 정도 그림이 있잖아요. 최소한 뭐 3분의 1, 4분의 1 네. 뭐 이 정도는 해야 맞을 몸이시죠, 것 같은데. 거기에. 예. 네. 그런데 딱 그냥 16분의 1을 하고 스톱했다. 많이 쑥스럽죠. 1억 4천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억 4천을 그렇죠. 기부했다는 것은 사실 저도 이제 뭐 지난해 기부한 거 이렇게 따져보면 뭐 100만 원 단위 정도 약간 넘어가 이 정도거든요. 야, 그래도 이게 수입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네. 물론 그런 점이 있죠. 그래도 많이 번다고 또 많이 최선을 다하신 기부하는 거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어쨌든 1억 4천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럼요. 문제는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16억이라는 그 수입료에 대비해 비해서 보면. 좀 적은 거 아니냐는 그리고 그런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과연 그 1억 4천을 어디에 어느 기관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기부를 했는가 네. 그것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것이 상당히 앞으로 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예, 법조인 출신이신 또 현재 법조인이신 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계시는 김경진 변호사님도 지금 이 장관 황 총리 후보자를 별로 방어해주지 않으시는데 사실 지난해에 보면 그 안대희 전 대법관 말이에요. 네. 총리 후보가 되셨다가 결국은 이 수임료 문제로 사퇴하면서 네. 기부도 하고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견해 보면 지난해 정도의 황교안 법무장관이 나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은 지금 안대희 당시 총리 후보자도 우리가 정확히 얼마를 지금 기부를 하셨는지 모르죠? 사실은 지금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또 확인할 필요도 사실 지금은 안 하고 거죠? 있죠. 네. 안 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방송을 쭉 한 3, 4년간 하다 보니까 어느 이슈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때는 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딱 끝나는 순간부터 그 이슈에 대해서 사후 체크를 안 하는 어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정에 재벌 2세들 재판받으러 갈 때는 마치 곧 죽으러 갈 것처럼 이렇게 의사 대동하고 닝계를 꽂고 숨도 못 쉬고 말도 못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에 재판받고 집행유예로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나면 하나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 한 6, 7개월 있다가 보면은 아시안 게임장에서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이 자제분 이 경기하는 것 이렇게 넌지시 바라보고 있는 이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황교안 장관 이 문제도 개인으로 보면 쑥스러운 문제고 본인 말의 진실성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약속을 했으면 사후적으로 얼마나 좀 지키는가 이걸 한번 체크하는 문화가 좀 제대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어떨까 또 뭐 싶어요. 예리하게 그 사후 체크에 대한 문제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고액 수임료든 뭐든 간에 이렇게 하면 일종의 면피성으로 그럼 기부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부하는 문제와 고액 수임료 문제를 연동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고액 수임료 자체의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 기부는 말 그대로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부를 하는 것으로 이 고액 수임료 문제가 면책되는 그냥 것처럼. 면책된다? 네. 이것은 또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황 총리 후보자께서 조금 석연찮은 게 뭐냐면 지난번 장관 때도 자 그러면 고액 수임료인지 아닌지 개별적으로 한 번씩 따져보자. 당신이 선임했던 사건 리스트를 한번 제출해 보시오라고 했더니 그때 장관 후보자 시절에 제출을 안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국회에서 사실은 변호사법을 고쳤어요.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문에 필요하면 이제 자료 내라 그러니까 꼼짝없이 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됐는데 네. 아직도 지금 제출되지 않고 제출이 있다. 안 돼 있는 상태라는 네, 거예요. 봐야 돼요. 보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뭐 두세 개 굵직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주장이. 그런 보도가 전원되고 있긴 네, 하더라고요. 본인은 아니다. 나 사건 많이 했다. 뭐 지금 나온 건 거기까지죠. 과연 네. 이제 어떤 사건을 얼마를 받고 수임을 했는지 이런 리스트가 예.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전 이완구 총리 후보 시절에 이제 자판기 총리 후보다 이런 네. 얘기 들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겠다. 굉장히 말을 아끼고 네,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줄 알았더니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총리 후보인데 그래서 아까 이게 여당 의원한테도 여쭤본 게 그럼 만에 하나 총리 낙마하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해도 문제 없는 거냐?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근데 그게 과연 어쨌든 뭐 한 단계 승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총리 후보자로서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를 과정해서 국민에 의해서 결국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의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네. 계속해서 아무리 총리는 아니라고 했지만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그거는 별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법적 문제는 아닐 수 있으나 네. 국민적인 정서 문제를 고려하면 네. 예, 이게 마땅한 모습은 아니고. 이 소국장님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보면 저는 어쨌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같이 지명이 됐어야 되는데 네. 그게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지명할 것처럼 하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지명될 것으로 예상은 했었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비정상인 거예요.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법무장관 후보자도 같이 동시에 다른 사람이 지명이 됐어야 네. 그리고 이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법무장관 얘기에서 물러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이른바 국정 운영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나중에 안 되면 법무장관을 복귀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네.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법적으로는 물론 문제가 없지만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그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도 하면서 총리 내정자로서 여러 가지 또 직무를 같이 하는 거 이 저는 깔끔하게 하는 것은 역시 법무장관 사퇴하고 네. 총리 청문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자, 나중에 돌아오는 네. 문제야 사실. 더 말할 쟁점은 이유가 여러 없는 가지가 거죠. 있는데 우리 3부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단답형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황교안 총리 통과될까요? 김 변호사님 어떠세요? 앞으로 한 이제 보름 정도 더 시간이 있는 동안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야권이나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한 통과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조금 이제 불만은 있겠으나 네.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높다. 결정적인 한 방. 아직 보름 정도 남아 아직까지 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은 눈에 안 네. 보입니다. 소국장님 어떠세요?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일단 중로는 통과될 것이다. 예,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올 현재 야권의 역량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쉽지 않다. 네. 자, 4부에서 더 다뤄봅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매주 수요일에 있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오늘 다룰 이슈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죠. 일요일에 수락이 됐고요. 또 여러 가지 선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권 술렁술렁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었죠. 정당개혁, 공천개혁, 정치개혁에 무겁고 준엄한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다.
상소문을 쓰는 심경 이런 이제 표현도 있었고요.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 제대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소 국장님부터. 저는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다. 네. 아까 상소문을 쓰는 심정을 앞에 또 있잖아요. 사약을 맞습니다. 앞에 사약을 두고. 앞에 두고. 이 대단한 어떤 위기 네. 그리고 또 뭐 마지막 한 가닥 동아줄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 핵심은 이제 보면은 개파, 청산, 개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파의 모임조차 중지하기를 요구한다. 네. 오늘 이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선언했습니다. 그 일종의 뭐 개파를 근데 없앨 수 있겠습니까? 전 하나의 이제 선언적인 의미. 선언적입니다. 그리고 개파라는 것이 뭐 좋은 기능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파 문제라기보다는 개파의 어떤 패권주의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동안 지적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패권주의는 청산해야 되지만 개파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친노 비노의 이런 심각한 갈등 이런 것들을 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에 김상곤 위원장이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봤고 그 부분은 결국 이제 김 위원장으로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 하나의 이 배를 네. 이 튼튼하게 다시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그 위에 누가 이제 타든 간에 잘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결국 혁신위원장으로서 본인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구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구체성과 그 구체성을 담보해내는 어떤 기술적인 실행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김상곤 위원장이 지금까지 이제 정치권에 사실 조금 뭐 이렇게 깊숙이 몸담았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모르시고 또 이 정치권을 이렇게 다뤄가는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내공이 있는지 아직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와 어떤 것을 규정하고 이런 것은 분명한데 과연 앞으로 해가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 갈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네. 미제이죠. 정리하면은 뭐 강력한 발언 좋았고 선언적 방점도 제대로 찍은 것 같으나 말씀하신 대로 구체성과 이제 실천성의 문제다. 그럼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김상곤 교육감이 만만치 않은 분인 것 같아요. 내공이 있는 것 같다. 일단 우리가 이분을 잘 모르는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입학을 하셨던 분이세요. 네. 65년도인가 아마 입학을 하셨던 걸로 네.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회장을 하시다가 당시 정권에 여러 가지 반대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제적당했던 전력도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가 되고 나서 이제 전국 교수협의회 이제 어떤 전교조라든지 이 교수 학교 학내 민주화 운동에 이제 투쟁했었고 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회장을 했죠. 공동의장을 회장을 했었죠. 네. 네. 그리고는 이제 2009년도에 지금 경기교육감에서 지금 2번 하셨잖아요. 보면 네. 근데 잘 했다는 것 같아요. 음. 잘 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잘 모르실 텐데 야권 내에서는 잠재적으로 대권 주자로 이렇게 발탁될 만한 어떤 잠룡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방점을 찍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대단히 높게 평가를 그러네요. 네. 지금 대권 주자 반열에 막 올려놓고 경기도지사 계신데요. 경선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경선에서는 결국 이제 지난해 김진표 6.4 지방선거에서 네. 김진표 의원하고 경선을 해서 떨어졌죠. 근데 조금 이제 너무 좌고우면하다가 좀 늦게 나간 측면들이 있었고 김진표 의원만 해도 벌써 경기지사 경선을 2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있는데 아마 지금 이 교육감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본인이 아젠다를 그러니까 당시에 무상급식 아젠다 발굴해내고 또 이걸 추진해내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 만만치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번에도 보면 이게 지금 혁신추진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듣고 이러면서 그 자리를 받았고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받은 다음에도 이게 당의 분란이랄까 의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혁신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혁신에 관한 일반적이고 지금 추상적인 얘기 그러니까 정당개혁, 공천개혁, 정치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지금 일각에서 나온 것처럼 무슨 486 의원들 뭐 일률적으로 지금 자르겠다라든지 아니면 호남 몇 %를 일률적으로 물갈이를 하겠다든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이 선동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행보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겠다. 특히 당내 유력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거기에 따라서 혁신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혁신 방향을 가지고 가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건 뭐냐면
워낙 급격하게 갔을 때는 당이 혹여 내용으로 지금 뭔가 지금 원심력이 작용해서 깨지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당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 이 안정성에 기반하에서 어떤 원칙, 이 어떤 개혁에 관한 원칙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방향의 각을 잡고 가는 것이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보겠습니다. 흐름이다. 이렇게 한편으로 평가해 보면 주셨어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제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제 좋은 반면에 좋은 측면이 있는 반면에 네. 또 한편으로 본다면 혁신이라는 것이 어쨌든 기존의 질서를 뭔가 좀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 뒤집어라 예. 뭐 이런 요구도 있는 더구나 거죠. 지금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네. 같은 경우는 정말 살을 베어내는 이러한 아픔까지도 좀 겪어야 되는 그런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려면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속도감이 있고 이 외부의 환경을 그런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몰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드라이브를 건다. 예, 이렇게 고도의 표현하죠, 어떤 전략적인 우리가. 것도 네. 좀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편으로 저는 그 김상곤 위원장이 지난번에 지명받고 나서 오늘 한 3일 정도 지나서 지금 처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신중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야, 이게 너무 좀 천천히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속도감의 문제에서.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너무 이게 뭐 많은 사람들 얘기 듣고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모양은 좋지만 나중에 혁신을 정작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자, 오늘 두 분 시선은 요 대목은 교차가 되네요. 네. 신중해서 좋다라는 평가와 속도감이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타인데 자 개파 모임 중지하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만 또 김상곤 위원장 입장에서는 주요 개파를 그룹별로 나눠서 대면 접촉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한길 전 대표도 만나고 주승용 의원과도 회동을 했다. 그리고 손학규 고문이 이제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여러 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직접 만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주요 개파를 그룹별로 만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 또는 당내 주요 고문이라든지 유력 인사들을 만나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분들의 사람들. 고견을 듣겠다라는 자세인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지금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4.29 재보궐선거 이후에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각을 이렇게 많이 세우고 있는 그렇죠.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각을 세운다고 한다면 좋다. 당신이 각을 세우려고 세우는 것에 대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사실은 김한길 대표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혁신 방안 한번 내놔봐라. 라고 요구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절차는 분명히 밟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송고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정치를 떠났다고 해서 지금 전진에 집거하고 계시긴 네. 하지만 정치를 떠난 정말 초야에 묻혀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는 개혁 방안은 무엇인가 네. 들어볼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네. 그다음에 모욕당했고 또 친노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지적을 했던 지금 주승용 최고 같은 경우 이 사람도 당신이 생각하는 그러면 친노의 문제점이라든지 문재인 당대표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정청래 최고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과 관련해서 개혁 방안을 내봐라. 네. 라고 요구하면 사실은 이분들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쉬우나 사실은 이 김상곤 교육감 혁신위원장에 가서 당신네들의 혁신안을 한번 봅시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정작 준비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준비된 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은 미지수다. 국민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이게 김상곤 위원장이 뭐 그분들 만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네. 그분들한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 대개 언론에서 지금 많이 얘기됐던 물론 그보다 내밀한 얘기들이 있겠지만 핵심은 그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시는 것도 물론 글쎄 뭐 나쁘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연연할 필요 네. 없다. 오히려 김상곤 위원장이 어떤 중심을 갖고 이 혁신위원회를 꾸려갈 건가 어떤 내용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이런 주요 인사, 개파 이런 것들 자체를 의식하지 말아야 된다. 그냥 말 그대로 백지 상태에서 친노, 비노, 뭐 486, 뭐 호남 의원, 막 지금 공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벽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서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든다는 그런 각오로 이 혁신위원회를 꾸려가고 내용을 내놓을 때 그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민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뭐 당내의 주요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을 의식한다거나 네. 그분들의 의견을 뭐 이렇게 자꾸 뭘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래가지고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금 자칫하면 말씀도 뭐 아주 좋은 조언이시네요. 의식하지 말고 백지에서 가라. 그냥 원칙을 국민만 주세라. 보고 가라. 자, 요거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원래는 지난 일요일에 수락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해에도 비대위 체제 봤습니다만 위원장 혼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결국은 조직이 있어야 이러한 틀을 만들 거 아닙니까? 네. 아까 배를 만드는데 비유하셨는데 근데 이제 혁신위원회 인선이 짜여야 되거든요. 네. 이 모든 권한을 다 일단은 김상곤 위원장이 이렇게. 쥔 거잖아요. 네. 근데 6월 초까지 짜겠다. 6월 초면은 다음 주입니다. 네. 그럼 시간이 또 흘러가는데 이 외부 인사냐 내부 인사냐 이 첫 번째 안철수 의원에게 제의했을 때 성과가 안 날 것 같다. 고사하고 거절했죠. 조국 이제 서울대 법대 교수한테 갔을 때 4대 의제만 이제 제시를 하고 본인은 결국 거절을 했죠. 그럼 이제 어떤 인사 영입을 어떻게 짜야지 좋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글쎄 이제 그거는 김성곤 위원장께서 최적의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외부 인사 위주로 해서 짜는 것이 옳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이제 내부 인사들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문재인 대표나 최고위에서 얼마만큼 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이 백업 체제를 만들어내느냐. 밀어주느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보면 위원으로. 물론 그게 이제 당 대표가 혁신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모양이 빠질 수 있을지는 시끄러울 것 모르겠지만. 같은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문재인 대표가 들어가서 관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책이다. 공동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서 부위원장을 맡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이고요. 문재인 대표 들어가면 난리 날걸요. 그러니까요. 예. 꽤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보면 지난번에 혁신위원장 자리 제안받았는데 피했지. 이번에도 또 지금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서 피했지. 어쨌든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꼭 지난번 저거를 보는 거 저거 대자뷰하고 똑같아요. 대선 당일날 사실은 미국으로 가시더라도 선거 투표가 끝나고 나서 저녁 9시 비행기를 탔다 이러면 그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표 다 끝나고. 네, 11시 비행기 타고 가셨잖아요. 그게 결국은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무언의 시그널 아니냐, 서운한 감정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는데 지금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안철수 의원의 행태나 모습들을 보면 그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저분이 아직도 지금 제대로 된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 저 희망 스크럼 관련해서도 또 지금 설왕설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혁신위에서 그럼 김경진 변호사님한테는 아직 전화 안 왔어요. 저는 일단 평론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외부 인사를 많이 영입해야 된다는 주장하셨는데. 전화번호 잘 살펴보세요. 조 국장님 연락 안 오셨어요? 저는 이 한 6대4 정도? 네. 6대4 정도로 외부 6, 내부 4 뭐 이 정도로 구성되는 게 좀 네, 바람직하다. 모양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더 중요한 것은 혁신위원들은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이 어쨌건 당을 이렇게 새로 혁신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난 출마 안 한다. 어떤 당직 같은 거 이런 거 안 맞는다. 이러한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자기를 먼저 비우고 나서 혁신 작업을 시작해야 그게 좀 힘을 얻고 굴러갈 수 근데 있다. 정말 네. 또 이게 보면 저는 이면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그렇고 지금 새정치도 그렇고 전 국민 완전 참여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큼 민주적인 제도가 없어요. 보면. 지금 보면요. 그거 관련해서 하나 공천 물갈이 얘기 있잖아요. 네. 지금 조국 교수도 뭐 40% 이상 물갈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물갈이를 많이 하는 것이 곧 정치개혁이다? 이거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잘못된 인식이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물갈이 거의 공천 때마다 40% 정도 해왔습니다. 정치 그 물갈이 많이 했다고 정치가 많이 의미 없다. 선진화됐나요? 네. 이건 좀 아니다. 오히려 정말 선수나 네. 지역에 관계없이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한 사람은 뭐 선수 오래 해도 다시 또 공천을 받는 아니, 거예요. 말씀하신 항상- 대로 물갈이도 네. 사실은 당수에 의한 일당 독재고 1인 물갈이도 독재고 전략공천도 사실은 줄 세우기 독재예요. 보면 결국은 자. 완전 국민 경선만큼 민주주의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항상 마지막에 불이 붙어서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이슈 서너 개를 막 못 여쭤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